자,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코너에서 어제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역사상 그 S&P 500 지수 데이터, 그래서 노동절 연휴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주에 S&P 500 지수 주가가 어땠느냐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하락장인 가운데 맞이하는 노동절 다음 화요일은 주가가 항상 빠지더라. 특히 마이너스 1% 가까운 큰 폭으로 지수 하락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수 선물이 아침에 좀 반등하고 있지만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처럼 장은 결국 하락하면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55%, S&P 500 지수 마이너스 0.41%, 그래서 3,900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모습 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 더 좋지 않았습니다. 기술주들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마이너스 0.74% 기록하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래서 2016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22년이니까 거의 6년 만이죠. 6년 만에 가장 오랫동안 나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기술주 흐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뭐 하루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 기술주들이 비실비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좋지 않은 상황, 옆에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요. Daily 1% moves. 그러니까 매일매일 1% 이상, 1%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거나 상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22년간 매년 S&P 500 지수가 하루에 1% 넘게 오르거나 내린 날의 숫자입니다. 여기 가운데 좀 짙은 색으로 된 게 2022년이죠. 무려 지금 81일째입니다. 올 들어 지금 아직 이제 9월 초인데 무려 81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1% 이상 뛰거나 하락했다는 거죠. 물론 하락한 날짜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은 게 제가 한번 제가 안 보여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죠.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졌던 그 해에 134일. 뭐 대체로 그렇죠. 2002년도도 안 좋았고요. 2009년 아시아 외환 위기 등등 이때도 안 좋았지만 지금 최근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 뭐 아주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격 급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볼륨, 트레이딩 볼륨,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지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목을 일상화한 변동성 이렇게 달아봤거든요. 변동성 국면이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뉴욕 증시가 왜 빠졌느냐? Y,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서비스업 경기 지표 나왔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 ISM 제조업 지표, 그다음 고용 지표, 이게 다 저는 시장이 약간 호재라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연준이 그것 때문에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할 거라는, 리세션으로 갈 거라는 우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흔히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스프를 먹기 가장 편한 시점, 우리 골디락스, 여자아이 이름에 따라서 골디락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골디락스 지표였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가 호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밤에 나온 서비스업 지표는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그 스프를 먹기에 입천장도 다 대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너무 뜨거웠다는 거죠. 경기 지표가 너무 좋다는 말은 이퀄 뭐다?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긴축 우려감을 다시 부추겼다라는 거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ISM 8월 ISM 서비스업 PMI.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발표할 때는 비제조업이라고 발표하는데 제조업이 아니라서 서비스업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지표고요. 56.9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7월에 56.7이니까 7월보다 0.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시장 전망치가 55.1이었는데 가뿐하게 넘었죠. 그래서 옆에 바를 보시면 지금 6월에 저점을 찍고 7, 8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6월에 저점 찍고 7, 8월에 서비스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조업 서비스업 PMI는 50을 기준으로 한다 말씀드렸죠. 50 기준으로 숫자가 50을 넘어서면 경기는 계속 확장하고 있다. 50을 밑돌면 경기는 쪼그라들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50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달 연속 서비스업 경기 상승세에 넉 달 만에 최고치. 너무 뜨겁죠. 이렇게 되면 연준은 안 되겠는데 이거 통화정책 고삐를 더 그냥 꽉 줘야겠는데 이거 경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부 내용 지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업 활동 활발했다. 서비스업 활동 지수 59.9에서 60.9로 올라갔고요. 신규 수주도 좋았다. 59.9에서 61.8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갔죠. 또 고용도 살아났다. 사실은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을 걸 예상하면서 다른 서비스업 세부 지표는 여전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지수는 50밑까지 계속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줄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49.1에서 50.2 오히려 고용을 늘리겠다는 사람 숫자가 살짝 많아졌습니다. 고용도 살아난다는 거죠. 서비스 고용도. 그리고 서비스 요금 인상은 정체된다. 서비스 요금을 올릴 거야 라고 대답한 사람은 72.3에서 오히려 71.5로 적어진 거죠. 여전히 숫자가 높긴 합니다. 50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이 말은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서비스 요금을 계속 가파르게 올려왔는데 이걸 조금 이제는 덜 올릴 거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너무 좋죠. 인플레이션은 크게 유발되지 않으면서 서비스 경기는 확 좋다. 연준은 금리 계속 쪼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표 나온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확 올라갔거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국채금리 시작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 옆에 보시겠습니다. 2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오우, 가파르게 올라갔죠. 지금 여기가 9월 초부터니까 지금 9월 오늘이 7일인데 지금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2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에 3.5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노동절 연휴 전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3.398%니까요. 3.5%대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얼추 제가 계산하면 15년 만에 최고치네요. 특히 2년물 금리는 이게 단기금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금리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시장에 확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1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10년물도 매도세가 몰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에 3.33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2일날 지난 거래일 때 3.19%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특히나 지금 글로벌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호주도 50bp 금리 올렸죠. 이번 주 ECB 또 캐나다 75bp 금리 올릴 거다 막 이렇게 예고가 되니까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채권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채권 시장도 1990년 이후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 베어마켓 진입했다. 좋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은 뭐다?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이 약해지면서 금리가 확 올라가고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베어마켓, 자산 시장에 피할 곳이 없다. 채권 사도 가격이 빠져, 주식 사도 가격이 빠져.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도 나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 하락세가 대체 언제쯤 진정될까? 그 시기를 한번 가늠해 봤는데요. 역사적 데이터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요 켜볼게요. 앞에 거. 이게 자, 나스닥 지수 1971년 이후 나스닥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7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던 그거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처음으로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빨간색 표시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그 시점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요게 웃긴 게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요게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어땠는지입니다.
자, 앞에 거는 짙은 이건 군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짙은 군청색은 나스닥 지수가 7거래일 연속 빠지고 난 이후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 확률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1971년 이후 평균 그냥 역사적 평균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여기 보세요. 7거래일 연속 하락한 다음 날은 그날은 지수가 좀 그러니까 평년보다도 조금 올랐어요. 확률이 59, 56 좀 더 높죠. 그러나 그 다음 주로 가면 주간으로 보면 평균적인 것보다 상승 확률이 낮아져요. 그다음 한 달치를 봐도 낮아지고 석 달치를 봐도 낮아지고 6개월치는 똑같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던 그 평상적인 해보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7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그 해에 그 다음 상승 확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한 달 후도 떨어지고 일주 후도 떨어지고 석 달 후도 떨어지고 6개월 정도 돼야 똔똔으로 맞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7거래일 연속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앞으로 일주, 한 달, 3개월 전망으로 봐도 시장을 좋지 않게 봐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3개월까지 계속 나스닥 지수가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항상 좀 새기면서 투자의 참고 지표로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루 동안 움직였다라고 정리해 드렸는데 어떤 종목들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렸는지 핫앤콜드 종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테마를 준비해 왔는데요. 옆에 요거는 조금 제목도 그래요. 중국 코로나 봉쇄 리스크 여전. 그래서 이 지도는 영어로 돼서 조금 그러실 텐데요. 옆에 보시면 뭐 청두, 그 다음에 우한, 그 다음에 선전. 특히 선전, 청두는 중국의 IT 기업들이나 중국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공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역 봉쇄가 이루어진 지역이거든요. 도시들이거든요.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도시 코로나 봉쇄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IT 또 중견 중소기업들의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 내에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간밤에 알리바바 여기서 제가 두 번 정도 소개해 드렸었나요? 미국 상장 폐지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상장 폐지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만큼은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물론 알리바바의 기업 펀더멘탈에 따라 주가는 좌우되겠지만 상장 폐지 리스크 때문에 빠졌던 부분은 만회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펀더멘탈에 악재가 생긴 거죠. 자, 알리바바는 이커머스 업체잖아요. 물건을 사야 되는 거고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봉쇄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면 알리바바 좋지 않죠. 징둥닷컴 마찬가지입니다. 징둥닷컴도 이커머스나 인터넷 그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니오는 전기차 업체. 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주가가 다 빠졌어요. 알리바바는 특히 마이너스 3.65%. 그래서 선전 도심의 6개구가 지금 코로나 봉쇄가 새로 됐고요. 청두 지역도 봉쇄 조치가 추가로 연장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서 가격이 쭉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에 33개 도시가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의 확산세에 따라 이런 중국 리스크, 중국의 봉쇄 리스크, 락다운이라고 하죠. 이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일루미나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열흘 전인가요? 이 기업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전 세계 1위 유전자 분석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뭐 안정적 흐름이에요. 근데 간밤에 주가가 2.5% 이상 올랐는데 재밌는 건 이게 호재인가? 주가는 올랐는데 악재가 나왔거든요. 악재는 뭐냐? 그레일이라는 유럽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레일이라는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암을 조기 진단하는 업체고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는 업체인데 이 그레일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일루미나가. 그래서 뭐 계약도 다 하고 그러니까 MOU도 체결하고 이제
최종 계약만 하면 되는데 EU 경쟁 당국에서 야 이거는 독과점 침해 여지가 있어 그러면서 인수하지 말도록 허가를 불허해 버린 거예요. 이러면 주가의 악재 아닌가요? 그런데 일루미나가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반발했고요. 그러면서 전략적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일루미나를 주목 이 기업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일루미나가 그레일 인수 과정에서 약간 경쟁 당국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아예 스피노프 분사를 시켜서 IPO를 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모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런 전략적 대안, 구체적인 대안이 뭔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전략적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는 2.5% 이상 상승했다. 여기 약간 특징적인 종목이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테크 기업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고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 밈 주식이죠. 뭐 급등락하는 종목 사실은 뭐 자꾸 소개해 뭐 이렇게 좀 지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큰 뉴스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었는데요. 구스타포 아르날이라고 그 최고 재무 책임자입니다. CFO가 맨하튼의 아주 고층 빌딩에서 추락사 했어요. 이게 자살인지 단순 사고사인지는 알 수 없고 지금 맨하탄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후임으로 이제 CFO를 임명했어요. 근데 이 아르날 CFO가 추락사 한 걸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아요. 제가 그 루머들을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다 회사의 펀더멘탈과 좀 관련되는 좋지 않은 루머들이 많은데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회사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이렇게 흉흉하면 투자 심리는 좋지 않겠죠. 주가가 무려 18.42% 폭락하는 양상. 그래서 7달러대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밈 주식 급등세 직전에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5달러 정도에서 이제 급등세를 타기 시작해서 40달러까지 갔잖아요. 지금 다시 그 출발 선상 근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밈 주식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월가에 잘 나가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지수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시장 참가자들, 전문가들이 대부분 야, 나도 안 좋게 원래 봤어. 뭐 이런 멘트를 하다가 이제 너무 빠지니까 야, 이제는 좀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반등의 시그널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언제쯤 반격이 올까? 우리 모두 반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잃었던 사람들 모두 반격해서 본전 찾고 수익을 내는 국면에 가야 될 텐데 자, 월가 전문가들 멘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스톨스퍼스라고요. 오펜하이머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이분 어떻게 얘기했냐면 2분기 어닝 시즌 끝났죠. 3분기 어닝 시즌까지 한참 남았죠. 재료 공백기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재료가 없을 때 호재도 없고 악재도 별로 없을 때는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계속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재료가 없기 때문이야. 악재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재료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간 발상의 전환이죠. 자, 9월은 원래 변동성이 강한 장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이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 변동성 국면에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첫 장에서 변동성 국면이 원래 그런 건데 9월엔 계절적으로 왜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해. 그러지 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까지 그러니까 27년이요. 27년간 27번 우리가 9월을 겪었잖아요. 그때 28번인가요? 28번이네요. S&P 500 지수가 그 28번 동안 28년 동안 9월 중에 하락한 게 13번, 상승한 게 15번. 야, 9월장 늘 하락한다 그랬는데 실제 상승한 횟수가 더 많더라. 최근만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13번 하락했는데 그 13번 하락한 중에서도 그 1년 내내 보면 S&P 지수가 하락한 연도는 6번 뿐이야. 결국은 그래서 변동성 국면에 몸을 좀 사리는 게 맞지만 지금 9월에 변동성이 커진다고 올 한 해 농사 다 망쳤어. 이렇게 미리 전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희망을 가져라라는 얘기보다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레이그 존슨이라고요. 페이퍼 샌들러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이분은 조금 더 긍정적인 멘트예요. 한번 보세요. 현재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진짜 오랜만이야. 내가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야 진짜 이렇게까지 투자자들이 다들 걱정하고 몸살이는 건 처음 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악재가 많다. 어떤 악재? 유럽이 어렵다. 뭐 어제 말씀드렸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유로존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인플레가 막 치솟으니까 그 ECB는 금리를 가파르게 또 인상하고 영국에서 총리 바꿨더니 총리가 지금 인플레를 부추기는 정책을 편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럽이 너무 어렵다. 유럽과 미국도 뭐 사실상 한 덩어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유럽이 어려워. 시장 금리 쭉쭉 올라가. 아까 채권 금리 그래프 보여드렸죠.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장단기 금리 역전은 향후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악재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여기 일일이 다 대응하니까 참가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악재들이 따지고 보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재로 인해서 쏠림이 강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시장이 이렇게 과매도 국면일수록 살만한 종목을 찾는 노력이 중요해. 그래서 자기도 그렇대요. 나도 지금 살만한 종목 계속 찾고 있어. 적극적으로. 니들 좀 찾아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분 크램펠먼이라고요. 이 마리너 웰스 어드바이저의 주식 부문 대표입니다.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다들 막 겁을 내고 있는데 길게 봐. 장기적으로는 낙관해야 될 이유가 충분해. 고용, 인플레이션, 제조업 지표 여기 다 소개해드렸죠. 잭슨홀 미팅 이후에 나온 주요 지표들인데요. 다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코너 소개해드렸지만 다 괜찮아요. 경제 지표가. 그래서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살아난 거죠. 야, 이제 주가 바닥 올 거야. 바닥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 불안과 공포 큰 만큼 다들 불안해하니까 길게 보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면. 자, 시장에 보니까 단기에 40% 50% 빠진 종목이 속출하더라. 저가 매수 노릴 만한 국면이야. 이분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을 한 거예요. 다만 어떤 종목이라도 다 사도 된다 아니고요.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불황, 경기 침체에 대응할 만한 또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적극적으로 올릴 만한 기업, 또 방어적인 기업 위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을 조금 매수해보는 전략을 이 사람들은 권하고 있고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월가 시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